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일부는 내가 벌은 돈으로 갚고 일부는 보증금 받은 걸로 갚고 이렇게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재산을 처분한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재산을 팔아서 또는 어떻게 현금화해서 이걸 갚을 거냐 그리고 얼마나 갚을 거냐 이런 거 실무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가자면 김민석 씨는 요즘 밤마다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만 잔액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월급은 뻔한데 이자를 내고 교통비, 통신비, 카드값까지 내면 그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그의 빚은 어느새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용대출로 시작을 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카드론을 썼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자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통장에 돈이 조금 남는가 싶다가도 이자 내기가 바쁩니다. 거래처 대금 기한은 왜 이렇게 또 빨리 오는지 가게 월세 내는 날은 또 어떻고요. 다 떼고 매월 손에 쥐는 돈이 그래도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로만 2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거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카드값까지 내면 남는 게 없고 다음 달 카드값은 또 카드런을 돌려서 막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지인에게 손을 벌려보기도 했지만 이미 그가 빚에 허덕이는 걸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계좌에 잔고가 10만 원도 넘지 않아서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폐업하지도 못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가게를 잡게 되면 그땐 진짜 끝이겠죠. 그렇다고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이 지옥 같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답이 없고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 3억 원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이 다 내 재산으로 평가를 받아서 개인회생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3억 원은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니까 재산이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반영이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다 은행에서 빌린 거고 내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매달 몇백만 원씩 내 수입을 훨씬 넘는 금액을 내야 되거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을 함께 처분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모두 잘 봐주셨죠? 그런데 이번 영상을 보시고 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남겨주시면서 근데 혹시 그 영상에서 설명하신 게 대체 뭐냐? 나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아마 전세보증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여쭤봐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제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무조건 이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 중에 공통적인 요건 하나가 바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 즉,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건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개인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직접 그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문제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채무자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특히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좀 다릅니다. 채무자에게 가치가 높은 재산이 있다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총액을 추린 다음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3년이죠.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그 금액 이상으로 변제된다라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한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 A씨는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회사원입니다. 총 채무 금액은 1억 원이고 재산은 자동차, 통장 잔고, 보증금 등등 모두 확인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A씨의 재산 금액 5천만 원보다 채무 금액 1억 원이 훨씬 크니까 그리고 또 고정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요. 그런데 이 A씨의 변제금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급여는 월 평균 200만 원, 그리고 2025년 기준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44만 원인데요. A씨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생계비 외로 추가 요청할 생계비는 없다고 하고 그러면 A의 변제금은 200만 원에서 143만 원을 제외한 57만 원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변제금을 계산했으니까 변제 계획안을 한번 짜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A씨는 2025년 3월 15일부터 3년간 매월 57만 원씩 총 36개월을 변제해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변제 계획안을 짜봤어요. 근데 잠시만, 다른 A씨의 재산 금액을 떠올려 볼까요? A씨의 3년간 총 변제금은 57만 원 곱하기 36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A씨의 재산 총 금액이 아까 제가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 A씨가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관제인이 이 A씨의 5천만 원에 대한 재산을 모두 처분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는 바람에 이 채권자들이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A씨가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갚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 즉 청산가치 금액이 정해지면 적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납부하는 변제금이 그 이상이 돼야 개시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당장 A씨만 보더라도 매달 200만 원을 벌어서 사는 사람인데 3년간 5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돼버리면 매월 약 140만 원의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해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A씨는 매월 약 60만 원의 돈으로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게 되겠죠. 생활비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는 사실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60만 원만 갖고 살 테니까 제발 개인회생을 좀 해주세요 라고 빌어봐도 이런 생활비로는 법원에서도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국 A씨는 총 변제금의 액수를 올리기 위해서 변제금을 일정 비율로 상향을 하고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재산의 일부 처분을 해서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라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사무실이어야만 특히 특이하고 특별한 케이스를 좀 많이 해본 그런 사무실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 사례도 많이 풍부하게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아예 모르는 의뢰인도 많고요. 아예 모르는 사무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A씨의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다른 곳에서 상담 신청을 하면 아마 대부분 기간을 늘려라, 생계비를 낮춰라 이런 상담만 받아보셨을 거예요.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는 곳이 별로 없는 거죠. 아까 그래서 김민성님의 경우에도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일부는 내가 벌은 돈으로 갚고 일부는 보증금 받은 걸로 갚고 이렇게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인데 보증금이 높아서 안 된다느니 월 몇백만 원씩 수백만 원 갚아야 된다느니 이런 잘못된 상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재산을 처분한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재산을 팔아서 또는 어떻게 현금화해서 이걸 갚을 거냐, 그리고 얼마나 갚을 거냐 이런 거 실무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들어가자면 일부를 처분하거나 재산 처분 금액보다 더 적게 변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직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걸 영상으로 다 담기에는 저희 사무실의 노하우가 다 드러나 버리는 문제도 있고 채무자마다 케이스가 좀 달라서 일률적으로 설명은 좀 어렵고요. 일단 내가 소득이 좀 적고 재산이 많은 편이라서 3년 동안 내지는 5년 동안 법원에 납부하는 총 변제금이 재산 가치보다 적은 것 같다. 그런데 생계비를 낮추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면 무조건 상담을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생계비를 낮춰서 변제금을 올리면 변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미납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미납금이 또 쌓여서 개인위생을 완주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 그렇게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다가 사건 폐지 결정 받은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서류 준비는 또 서류 준비대로 들게 되고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걸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도 없고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변제금만 올리는 게 방법이 아니라 내 재산을 일부 처분하는 방법도 있구나 꼭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개인회생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실무를 많이 해본 사무실이 왜 중요한지 아셨길 바라면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